우진이의 유품에서 나온 하얀 봉투 하나가 박진석이 26년 동안 믿어온 가정을 한 줄씩 찢어놓기 시작했다. 한우진은 숲속에서 싸늘한 채로 발견됐다. 몸이 식어있는 시간을 생각하면 누군가가 조금만 더 빨리 찾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사람들의 목을 조였다.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멈춰 서지 못하고 걸었다. 벽에 기대면 주저앉을 것 같아서 계속 발을 옮겼다. 손끝이 얼얼하도록 주먹을 쥐었다 폈다. 눈물은 이미 바닥났는데 가슴은 계속 젖었다. 이상했던 건 우진의 죽음 소식을 들은 고성희의 첫 반응이었다. 고성희는 울지 않았다. 슬픔이 먼저 올라오지 않았고 계산이 먼저 떠올랐다. 고성희의 머릿속에서 가장 선명한 얼굴은 우진이 아니라 박진석이었다. 거짓말을 죽도록 싫어하는 박진석. 고성희는 박진석의 눈빛을 떠올리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박진석은 분노할 때 소리를 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해졌다. 말수도 줄고 표정도 무뎌지며 그 조용함이 사람을 더 무섭게 만들었다. 고성희는 그 조용함이 자기 인생을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고성희는 거울 앞에서 눈가를 비볐다. 통증이 올라오자 눈이 충혈됐다. 이 정도면 됐어. 고성희는 눈물 대신 아픈 눈을 보고 안도했다. 감정이 아니라 효과가 필요했다. 우진의 죽음은 비극이어야 했고 고성희는 그 비극의 중심에서 비통한 어머니라는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야 했다. 그래야 박진석이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야 재단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야 완벽한 안주인이라는 가면이 유지된다. 하지만 은호는 고성희의 눈에서 슬픔을 찾지 못했다. 은호는 우진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알고 있었다. 우진은 간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 아니, 정말 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우진은 고성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우진은 살아남는 방식이 누군가를 파괴하는 방식이라면 그 삶을 거부했다. 우진에게 그 거부는 복수였고 은호에게 그 거부는 구원이었다. 장례식장에 들어선 고성희는 딱 한 번 우진의 영정 사진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다. 그 순간 고성희의 가면이 아주 얇게 흔들렸다. 눈동자가 잠깐 옆으로 피했고 그 짧은 회피가 은호의 가슴을 더 찢었다. 은호는 그 회피가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임을 알아차렸다. 고성희는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이 남길 파장과 폭로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날 우진의 가방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있었다. 내가 죽으면 열어볼 것. 박진석 회장님께. 고성희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손바닥에서 땀이 솟아나 봉투를 미끄럽게 만들었다. 고성희는 아들의 유서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대신 증거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리고 고성희의 뇌는 자동으로 없애야 한다로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이 도착하는 속도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다. 은호는 고성희의 손놀림을 봤다. 은호는 고성희가 봉투를 숨기는 순간 우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깨달았다. 고성희가 봉투를 움켜쥐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은호는 그 손마디를 보며 저 사람은 지금도 뭔가를 빼앗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우진의 마지막 말까지도 빼앗으려 한다고. 그때 영나가 들어왔다. 영나는 울고 있었다. 울음은 예쁘지도 얌전하지도 않았다. 숨이 걸려서 가슴이 들썩거리고 목에서 소리가 끊겨 나왔다. 영나는 고성희의 가면과 정반대였다. 영나는 고성희를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사랑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 사실은 사랑을 연기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영나는 말했다. 엄마, 나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고성희는 그 말에서 딸의 슬픔을 듣지 못했다. 고성희는 통제 불가능이라는 경고만 들었다. 고성희는 영나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내가 감히 내 판을 망치려고 해. 지화는 영나의 옆에 있었다. 지화는 늘 조용했고 늘 늦게 반응했다. 이지화는 집안의 갈등이 터질 때마다 조금만 참자는 말을 가장 먼저 꺼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환도 그날은 달랐다. 지환은 우진의 죽음 앞에서 참자라는 말이 얼마나 비겁한지 알게 됐다. 참는 동안 누군가는 죽어버린다는 걸 알게 됐다. 박진석은 장례식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박진석은 서재에 있었다.
박진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성이를 사랑과 의심 사이에 두고 살았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처음 자신에게 접근했던 날을 잊지 못했다. 비 오는 날 길가에서 아이를 안고 울던 여자. 고성이는 아이 좀 살려달라고 했다. 박진석은 그 장면을 운명으로 믿고 싶었다. 박진석은 자신이 누군가를 구했다는 서사가 필요했다. 그 서사가 있어야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 의미가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박진석은 알고 있었다. 고성이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눈물의 방향이 아이가 아니라 자기에게 향한다는 걸. 고성이가 누군가의 죽음을 들었을 때조차 머릿속에서 계산이 먼저 돌아간다는 걸. 박진석은 그걸 사정이라고 불렀다. 박진석은 그 사정을 이해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26년을 버텼다. 고성이가 봉투를 집으로 가져간 밤, 고성이는 벽난로 앞에 섰다. 편지 안에는 모든 게 적혀 있었다. 은우를 버린 이야기, 박진석에게 접근한 과정, 재단 자금의 흐름, 우진을 통해 숨기려 했던 사기성 투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간에 대한 강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까지. 우진은 고성이의 죄를 정리해 놓았다. 고성이는 편지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다. 떨림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자기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공포가 몸을 먼저 흔들었다. 고성이는 편지를 태우려 했다.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렸다. 박진석이 들어섰다. 박진석의 뒤에는 영나가 있었다. 영나의 눈은 붉었고 붉은 눈은 엄마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무너진 흔적처럼 보였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손을 바라봤다. 고성이가 무엇을 숨기는지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었다.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를 낮췄다. 손에 든 건 뭐야? 고성이는 그 낮은 목소리에 숨이 막혔다. 박진석이 높아진 목소리로 화를 낼 때보다 낮은 목소리가 더 무서웠다. 낮은 목소리는 결정이 끝났다는 신호였다. 서류예요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 말이 스스로도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가벼웠다. 영나는 박진석에게 말했다. 아빠, 엄마 말 믿지 마세요. 우진 오빠는 엄마 친아들이에요. 박진석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박진석은 흔들림을 숨기려는 듯 턱을 굳게 다물었다. 박진석은 그 순간 내가 알던 가정이 사실은 고성이가 만든 무대였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 그리고 그때 은호의 존재가 박진석 앞에 등장했다. 은호는 우진의 장례 이후에도 쉽게 떠나지 못했다. 은호는 우진의 죽음이 끝으로 정리되는 것을 거부했다. 은호는 박진석 앞에서 자신이 고성이가 버린 딸이며 우진의 쌍둥이라는 사실을 말했다. 은호가 그 말을 꺼낼 때 은호의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피가 올라오는 것 같았다. 은호는 그 뜨거움을 삼키며 말끝을 다듬었다. 울면 지는 것 같았다. 은호는 평생 버려진 아이로 살아왔고 이제 와서 그 버려짐을 감정으로 보상받고 싶지 않았다. 은호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그리고 책임이었다. 박진석은 그 밤 고성이가 숨겨온 출생의 비밀만 본 게 아니었다. 박진석은 재단의 장부를 펼쳤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움직이며 그 돈의 일부를 고위험 투자에 넣었다는 걸 확인했다. 실패한 투자였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채우기 위해 고성이는 다시 거짓말을 쌓았다. 후원금의 흐름을 바꿨고 자선 사업을 이미지로 포장해 사람들을 속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성이는 어떤 남자와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 투자처를 소개해준 남자였다. 재단 고문을 자처한 남자였다. 그 남자는 고성이에게 이건 안전하다고 속삭였고 고성이는 그 속삭임을 믿은 척했다. 사실 고성이는 안전함을 믿은 게 아니었다. 고성이는 내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었다. 그 남자의 존재는 박진석에게 불륜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내 집안의 돈과 이름이 외부의 손에 잡혀 있다는 의미였다. 박진석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박진석은 사랑이 식는 느낌을 처음으로 정확히 느꼈다. 뜨겁던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감정 자체를 붙잡고 있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성재는 더 늦게 진실을 알았다. 성재는 늘 자신이 이 집안의 정식 후계자라고 믿고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재는 자신이 고성이에게 이용당한 도구였음을 깨달았다. 성재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우연,
같은 불운들이 사실은 고성이가 설계한 일이었다는 정황이 하나씩 맞아떨어졌다. 선물처럼 주어진 운동화가 왜 그날따라 더 눈에 띄는 색이었는지, 왜 하필 그날 그 장소에서 그런 일이 터졌는지. 성재는 과거의 장면들이 재생될 때마다 자신이 계속해서 고성이의 손바닥 안에서 굴러다닌 공 같았다는 사실에 속이 뒤집혔다. 성재는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고성이와 달랐다. 성재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성재는 이제 끝이라는 말로 관계를 끊었다. 그 끊음이 고성이에게 더 잔인했다. 영나는 약혼을 앞두고 있었다. 박진석은 영나의 결혼이 집안을 더 단단하게 만들 거라고 믿었다. 고성이도 그 믿음을 이용했다. 영나는 사랑보다 조건으로 평가받는 삶이 익숙했다. 그런데 우진의 죽음 이후 영나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으로 바라봤다. 영나는 약혼자에게 전화를 걸어 파혼을 통보했다. 영나는 통화 중에 울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가 담담했다. 영나는 울지 않는 자신이 이상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은 무감정이 아니라 길게 눌러온 결심이었다. 나는 엄마의 계획표에서 살지 않을 거야. 영나는 말하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자 영나는 알았다. 자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지화는 집안의 돈 문제를 먼저 맞았다. 투자 실패에 뒷수습을 하면서 고성이는 지환을 이용했다. 지환에게는 빚이 있었다. 지환은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이미 몇 번의 사업 실패로 신용이 바닥에 가까웠다. 고성이는 지환에게 내가 도와주면 가족이 산다고 말했다. 지환은 그 말이 사랑이 아니라 협박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환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버리지 못했다. 지환은 그 단어를 붙잡고 있으면 자신이 덜 외로워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큰 지옥이었다. 지환은 고성이가 시킨 대로 서류에 사인을 했고 그 서류는 결국 지환을 사기의 공범으로 만들었다. 지환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야 나는 누군가를 지킨 게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대신 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지환은 그날 이후로 잠을 잘 때도 이빨을 악물었다. 턱이 아플 정도로. 박진석은 결국 이혼을 선언했다. 박진석은 공개석상에서 자세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집안 내부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 고성이는 위자료를 기대하지 않는 척했으나 속에서는 돈 계산이 멈추지 않았다. 고성이는 자신이 숨겨둔 부동산 등기와 차명 계좌를 떠올렸다. 이걸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고성이는 모든 걸 잃은 게 아니었다. 고성이는 끝까지 남은 것을 찾는 사람이었다. 은호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됐다. 우진의 간 기능이 망가진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우진이 쓰러진 시간, 발견된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의 동선이 어딘가 맞지 않았다. 은호는 우진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서사가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오히려 불편했다. 우진은 분명 고성이를 증오했지만 그 증오만으로 죽음을 택할 사람은 아니었다. 우진은 끝까지 은호를 지키려 했고 지키려는 사람은 보통 살아남으려 한다. 그 모순이 은호를 잠 못 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은호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찾아왔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우진이 앓던 간 질환이 유전적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은호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손이 떨렸고 입안이 말라서 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다. 은호는 나는 이제야 가족을 찾았는데 또 잃게 되는 건가라는 공포가 목구멍을 눌러 숨이 얕아지는 걸 느꼈다. 은호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발이 차가워졌다. 은호는 그 순간 우진이 왜 간이식을 그렇게 거부했는지 더 선명히 이해했다. 우진은 단순히 고성이의 강요를 거부한 게 아니었다. 우진은 이 집안의 병이 누군가를 먹어치우는 방식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진은 은호가 그 먹잇감이 되지 않길 바랐다. 고성이는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버렸다. 하지만 고성이는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고성이는 불쌍해하는 감정조차 사치라고 여겼다. 고성이에게 감정은 늘 도구였다. 고성이는 은호만 없었으면이라는 문장을 입안에서 굴렸다. 그 문장이 혀에 붙자 고성이는 조금 숨이 편해졌다. 누군가를 탓하면 자신이 살아남을 이유가 생겼다. 며칠 뒤 은호는 지역의 사무실에서 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은호 곁을 지켰다.
이지혁은 위로를 과하게 하지 않았다. 이지혁은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을 쉽게 던지지 않았다. 대신 이지혁은 은호가 울면 가만히 있었고 은호가 말하고 싶어하면 끝까지 들었다. 은호는 이지혁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더 무너졌다. 이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라는 문장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은호는 그날 처음으로 이지혁에게 기대고 싶다는 욕구를 인정했다. 인정하는 순간 은호는 자신이 약해진 게 아니라 살아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그 평온이 오래가지 않았다. 수정이 뛰어들어와 말했다. 은호야, 밖에 고성이가 있어. 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먼저 긴장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었다. 은호는 고성이를 마주하는 게 두려웠다. 두려움은 엄마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었다. 고성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은호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는 정말 고성이가 있었다. 고성이는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초라하지 않았다. 고성이의 눈빛은 패배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다음 판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고성이는 은호를 보자 웃었다.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고 억지로 만든 밝음도 아니었다. 그냥 차가웠다. 지은호, 넌 진짜 끝까지 내 인생을 망치네. 은호는 그 문장을 들었을 때 분노가 먼저 올라오지 않았다. 대신 서늘한 체념이 먼저 올라왔다. 고성이는 끝까지 내가 당했다는 이야기로 자기 죄를 덮을 사람이라는 걸 은호는 알아버렸다. 은호는 고성이가 사과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진심으로 울지 않을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은호는 입술이 떨렸다. 떨림은 기대가 남아서가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처가 몸에 남아서였다. 고성이는 가위를 꺼냈다. 은호는 눈앞이 좁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지혁이 은호 앞을 막았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고성이는 그 소리에 잠깐 멈췄다. 고성이는 가위를 내려놓았고 주저앉았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고성이는 연행됐다. 하지만 은호는 고성이가 주저앉는 순간에도 그 눈빛에서 끝을 보지 못했다. 고성이는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잠깐 숨을 고르는 사람이었다. 고성이는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은호를 보며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도 안전하지 않아라는 경고처럼 보였다. 그날 밤 박진석에게 전화가 왔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박진석이 전화를 받자 낮고 익숙하지 않은 남자 목소리가 말했다. 회장님, 우진 씨 죽음 사고로 보기엔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박진석의 손가락이 굳었다. 남자 목소리는 이어 말했다. 그리고 은호 씨 검사 결과 회장님이 먼저 보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고성의 씨가 숨긴 건 쌍둥이만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자신이 끝냈다고 믿었던 지옥이 사실은 첫 장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폭풍을 다음 단계로 넘기려 하고 있었다. 고성이는 구치소에서도 조용히 웃고 있을까? 아니면 바깥에서 누군가가 고성이를 대신해 움직이고 있을까? 우진의 죽음은 정말 우진이 선택한 결말이었을까? 혹은 누군가가 선택하게 만든 결말이었을까? 그리고 박진석이 지금 막 듣게 될 쌍둥이보다 더 큰 비밀은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무너뜨릴까?